비유는 왜 안 보이는 걸까? 굉장히 좀 비중이 있다고 늘 평가받으신 세 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일단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김경진 당협위원장, 오신환 당협위원장. 박성중 의원은 이른바 친윤 이런 의원도 꼽히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친윤으로 통상 꼽혀요. 그리고 김경진 위원장은 보니까 윤석열 대선 캠프 당시 공보특보단장. 그렇다면 친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오신환 당협위원장 전 의원이죠. 최근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의 서울시에서 부시장을 지냈어요. 그러면 이건 친윤인지 비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른 인물들도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인물 보시면요, 일단 위에 세 분 있고 밑에 보면은 아시겠어요 지금? 정선아 위원장, 정혜용 전 부시장장, 이소희 전 세종시 의원, 다음도 있어요. 13명이니까 많습니다 좀. 보시면 뭐 교수도 계시고요, 어떤 회사 대표, 조교수, 뭐 전 앵커도 있네요. 그리고 대학생도 있습니다. 이번에 특이하게 대학생. 이 뭐라고 표현할까? 현역 대학생인가요? 아무튼 대학생이 한 명 포함돼서 13명인데 일단 앞에 제가 판례를 드렸는데 일단 아직 올려주지 말고 일단 점수를 좀 써주세요. 지금 오늘 발표한 13명의 혁신위원 인선 이거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까를 점수를 적어주시는 건데 일단 여기 보면요. 박성준 의원과 김경진 위원장이 과거에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영상으로 따로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 저 박성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영원한 런닝메이터, 저 박성중을 선택해 주십시오. 윤석열 지지한다고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대요. 호남 지역에서 밖으로 나 윤석열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화면에 나오는 거 아까 미리 점수를 좀 적어달라는데 오늘 인선에 대해서 혁신위원 13명 인선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까? 아직까지 안 쓰신 분이 계세요 지금요. 유기찬 변호사는 점수를 못 쓰고 계세요 지금요. 쓰셨네요. 앞에다 가슴 쪽에다 걸어주세요. 자 보시면요, 일단 제가 가장 낮은 점수부터 한 번씩 볼 거예요. 일단 저 김종욱 전 의원관 29점이고요. 그 다음이 김근식 교수께서 60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저 윤경우 소장께서 70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쓰신 윤기찬 변호사가 80점입니다. 자, 그럼 일단 가장 낮은 점수부터 김종욱 전 행정관 29점은 뭡니까? 이건 점수랑은 좀 약간 다른 의미인데요. 30점도 아니고 29점은 오늘 마약 뭡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도박의 도리치꾸땡에 보면 뭐예요? 또 뭐 잠깐만요. 도리치꾸땡이라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 쓰신 거죠 지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한 끗이면 예. 아무리 잘해도 못 이기게 되죠. 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예. 혁신위가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29라고 하는 숫자 30이 안 된다? 네, 한 끗이다. 아, 합쳐봤자 한 끗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오한 의미네요. 예, 그래서 두 끗, 세 끗 나오면 다 지는 거여서 예. 이유도 지금 말씀드리니까 점수에 대해 예, 왜 29점이지 굳이? 아니, 왜냐하면 원인이 뭐냐면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국정 운영 부정 지지층이 60% 정도에 육박하거나 넘는데도 불구하고 예.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지 않았고 어. 그다음에 유죄 판결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분을 사면해서 후보로 내서 완패한 상황인데 그 완패의 원인인 대통령이 사과나 반성도 없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지 않는데 예. 혁신위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성과를 내기 어렵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일단 혁신위가 맨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요? 왜냐하면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예. 평생 4번, 5번 통화했다고 얘기하는데 윤요한 혁신위원장은 예. 매일 통화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예, 그렇죠. 부인을 하셨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혁신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얘기되는 예. 국민통합위의 김한길 위원장과 혁신위원장이 된 인유한 위원장의 말 자체가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 빈도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고 하는 혁신위원회가 시작부터 거짓말을 한다면 국민들이 그 혁신위원회가 앞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으시더라도 예. 그만큼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점수로서의 29점이 아니라 예. 합쳤을 때 한 끝이 나온다는 의미에서 예. 아무리 잘해도 예. 이기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뭐 줬습니다. 한끗 설명인데 그래도 아무튼 5분 중에 제일 낮아요. 29점이면. 자, 그다음 점수가 60점인데 김근식 교수께서 60점 쓰셨는데 기대 반 우려 반 가시셨는데 일단 오늘 나온 인선 중에 비유는 안 보입니까? 맞습니까? 박성중 지금 현역 의원은 딱 한 분인데요. 예. 박성중 의원은 아마 수도권이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오. 수도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서울인데. 서초시고 오. 그다음에 이제 출신이 이제 그 영남 출신이시고 예. 그래서 수도권의 이런 원외위원장들 정서를 대변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거리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철수계로 국민의당 저도 같이 했습니다만 예. 사실은 이마 캠프 그러니까 후보 준비 시절부터 사실 저랑 같이 일찍부터 윤석열 후보랑 같이 합류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범친윤이라고 봐야 되고요. 범친윤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승민계로 분류돼서 아마 이제 유승민계를 끌어안는다는 그런 평가를 의미가 또 받기 위해서 있을 수 있습니까? 넣은 것 같습니다만 유승민 의원하고 분리된 지는 오래됐고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그렇죠. 체제 하에 오세훈 부시장이었단 시장 말이에요. 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세훈 시장과 가깝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저 오신환 부시장도 그 선대위 시절에는 제 방 옆방에서 같이 후보 수행실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운 범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사실은 범친윤? 온전한 의미에서 비운계는 없다고 봐야죠. 없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나머지 그 뭐 잘 이름을 잘 모르는 그런 다른 분들은 오늘 네, 많아요. 그냥 뭐 병풍처럼 있는 분들이 같고 병, 마치 그냥 병풍이란 표현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제 그렇죠. 병풍. 저분들이 예. 거기 가서 무슨 자기 할 말을 그럼 하겠습니까? 일단 60점의 의미는 뭡니까, 그럼? 제가 이제 대학 교수니까 예. 60점 밑으로는 꽈락입니다. 아, 꽈락. F죠, F. 아. 그러니까 F는 면했다고 볼 수 있는데 60점을 넘어서 70점이 C고 예. 80점이 B 아닙니까? 그게 그럼 이게 되려면 수미양가로 하면 양입니까? 5단계로 나누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이 가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는 이뇨한 위원장 개인의 돌파력밖에 없다. 오늘 선정된 분들이 어떻게 해서 좀 이뇨한 위원장을 이렇게 뒷받침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예석하지만 높아 보이지 않고 그러나 이뇨한 위원장이 처음에 임명된 다음에 했던 메시지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처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예, 된다. 예. 그다음에 낙동강 하류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기세로 간다고 하면 좀 기대해 볼 만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좀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세 쪽에서는 기대지만 지금 병풍 얘기에서는 우려네요, 지금요.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자, 다음 점수가 이제 70점이 나왔거든요. 윤경호 소장께서는 70하고 C등급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우리 저 김근식 교수님 설명에 들어 있어요.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50점 이하는 낙제. 이건 해봐야 소용없는. 너는 그냥 사라져라는 의미 아니에요. D등급은 해도 이건 꼴찌. 예. C등급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래도 있지만 좀 아직은 형편없는. 좀 점수는 좀 그러니까 형편없다. 이제 오늘 출범을 했고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예. 저는 그런 점에서 활동 앞으로 해봐라. 그러나 첫 출발은 C등급이다라는 의미인데 왜냐 우리 김종국 행정관의 설명에 다 들어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혁신위를 왜 만들었는가가 중요해요. 총선을 위해서 뭐 공천제도를 바꾸고 뭐 이런 거 하라고 혁신위를 만들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정말 아직도 한참 멀었다. 왜 이번에 강서구청장이라는 일개 구청장 선거인데도 예. 유권자가 국민이 여론이 이렇게 집권당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를 때렸는가를 예. 그걸 생각한다면 혁신위를 친윤을 포함시켰느냐 또는 비윤을 포함 안 시켰느냐 이거는 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정말 사명권이 왜 남용이 됐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저도 똑같이 국정운영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민의 60% 70%가 반대한다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왜 저렇게 밀어붙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예. 이 혁신이 활동해 본들 총선에서 무슨 제도 좀 바꾼다고 해서 과연 되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C등급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점수가 이제 75점을 쓰신 배종찬 소장이신데 일단 설명 좀 해주시고. 저는 뭐, 예. 데이터 전문가니까 예. 되게 점수가 정교해요. 유일하게 5점대로. 아주 예. 정교합니다. 아주 예. 정교한데 가장 정교한데 예. 그런 이유는 일단 혁신위에 대한 평가는 저는 유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혁신위원 인선만 가지고 평가를 하자. 예. 평가 기준을 가지고 예. 저는 그래서 100점 만점에
구성 요소로 4가지가 포함이 된다. 아, 구성 요소. 예, 호남, 예. MZ 세대, 오. 여성 비윤인데 예. 그래도 호남 인요한 위원장도 그렇고 호남은 좀 호남 구성돼 있어요. 있어요. 김경진 위원장도 호남 출신이고, 그다음에 MZ 세대 이 대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 포함됐어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꽤 많아요. 7분인가요? 지금? 저는 정말 이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 마초 정치 세력처럼 오. 너무 남자들 위주인데, 아니 좀 우리도 여성들 또 패널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예. 그래서 너무 남성 위주다. 오. 이런데 이제 여성이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에 아쉬운 게 이제 비윤이 안 들어갔어. 4개 그래서 저는 항목 중에 3개는 일단 점수를 준다. 박성중, 김경진도 좋았겠지만 여기에 예. 물론 본인이 거절하긴 했지만 천하람, 김웅, 예. 김웅 또 원적진은 호남 출신이에요. 여기에 김건희까지 포함됐더라면 갑자기 옆에 계신 저는 친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친윤이래도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건희까지 60점을 주시길래 어. 포함이 됐더라면 좋았을 뻔 했다.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추가로 주면 대학생이 하나 포함됐잖아요. 그렇죠. 현역 대학생.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이게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남 출신도 있지만 인유한 예. 위원장도 그렇지만 또 경북대 뭐 학생회장인가 그래요. 그 화면에 있으면 좀 보여줄까요? 예. 아까 명단에 있었는데 대학생. 그러니까 2000년대생입니다. 여기 보면 박우진 경북대 그렇죠. 지금 대학생이라 그러죠? 맞습니다. 대학생. 그러니까 이제 송희 전 앵커와 박우진 대학생이 거의 뭐 또 몇몇 MZ 세대가 오. 더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참 잘 뽑았다. 아, 이게 이제 이것만큼은? 그렇죠. 이 박우진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년생이에요. 2000년생이요. 그렇죠. 정말 밀레니엄 세대죠. 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세대다. 아. 저지를 위원이다. 그런 면에서 호의적으로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 일단 다 내려주시고요. 가장 높은 점수를 고민 끝에 주신 융시암 회사 80점입니다. 이거 왜 80점입니까? 제가 이게 점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예. 기억에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예. 필기 커트라인이 80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종만 80점 아닙니까? 일종, 예. 이종은 좀 낮고? 이종은 이제 하지 말아요. 일종. 일종이 80점. 그 예. 기억을 떠올려 썼는데 일단은 합격점이다. 오. 일단 필기 이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나름 고민을 한 흔적은 보여요. 이게 5명이 정치인이고 나머지 8명이 생활인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갖고 있는 분이고. 예. 여성 7명이고 남성이 6명이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혜용 씨 같은 경우에 보니까 대구시에서 공무원 하다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소희 씨는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오.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오.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고 세종시 의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오신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8분의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정치인 3분을 뺀 네. 그러니까 지금 중앙 정치인 3분을 뺀 나머지 분들을 좀 주목해달라. 그렇죠. 그 그러니까 뜻입니까? 박성중 의원은 개인적으로 역할이 만약에 이 혁신이가 정말 혁신을 하려는 조직이다라고 공표하려면 예. 소추에 불출마 선언하면 돼요. 오, 불출마 선언이요? 네, 그러면은 혁신이가 아니 정말 지금 뜰 거고. 굉장히 막 강한 욕을 하셨어요. 지금 갑자기 지금. 이거 제 의견이에요. 오, 이거. 예. 개인적으로 뭐 제 저기 그 군대 선배이긴 한데 이건 갑자기 제 소초에 의견입니다. 그만 나와라. 그걸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혁신이니까. 혁신이니까 그건 뭐 그대로 당의 의견이 되는 건 아니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전주에 당협위원장이 있거든요. 이게 전북이란 말이에요. 예. 아마 천하람 위원장한테 제안했던 부분 전남이기 때문에 제안했을 거고. 아. 그리고 정혜용 씨는 이제 대구이고 이소희 씨는 충청도예요. 아, 지역이 세종. 좀 골고루 있다는 네, 뜻이네요. 세종이고 대학생은 이전에 민주당 비대위에도 대학생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유한 위원장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혁신위의 컨셉은 뭐 여러 말씀하셨지만 국민과 함께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예. 정치권에 매몰되지 않고 생활형 혁신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이 느끼는 실제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다 혁신위원들이.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합격점이 준 것이고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다. 예. 2개월 하겠다는 거, 60일 동안 하겠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60일 동안의 창의적인 혁신위 활동이 필요한데 일단 처음 출발을 저는 누군가 기득권 내려놓는 예. 충격적인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29점부터 80점까지 다양한 점수인데 유기찬 변호사께 당 상황을 잘 아시니까 제가 그냥 갑자기 궁금한 점이 드는데 혁신위원회 임명이 되면요 활동을 하잖아요. 혹시 당에서 활동비 좀 지원합니까? 밥은 사다 주는 것 같아요. 아, 밥은 줘요? 도시락. 예. 옛날 경선관리위원 제가 해보니까 예. 오랫동안 할 수도 있거든요 회의를. 그때는 이제 도시락 제공이 되고. 도시락 제공이. 네.
아마 뭐 회의비 같은 건 안 줍니까? 회의비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외부인들은 회의비를 주고 외부인들은 줄 수 있겠네. 아, 내부인은 안 주고. 예. 그럼 아까 위에 계신 세 분은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다음에 밑에 계신 세 분도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적이 있으신 분들. 당협위원장 전주 병해 오, 당협위원장 그런 분들은 안 되는 여성.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예. 대구 경제부지사 했던 저분도 당직자 출신이에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대학생이 있잖아요. 네.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근데 대학생이니까 저분들은 이 친구는 대구예요. 회의비를 또 줍니다. 와야 네. 되잖아요 네, 회의비를 지금. 줍니다. 장학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여당에서. 아무튼 그건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예. 지금 이제 박성중 의원은 제가 컨셉을 잘 모르겠고 예. 김경진 전 의원은 사실 인 위원장하고 친분이 오랫동안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오신환 의원은 사실 비윤계 유승민 의원계잖아요. 원래는 원래 출발을. 시작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막 유승민계에 제안을 했겠죠.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는 거절을 당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신환 의원을 그런 예. 구색 맞추기용으로 모시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절하신 분 두 분 있어요. 두 분. 본인들이 공개적으로 밝혀서 나 거절했다고 영상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김기현 대표 뭐 그냥 시간벌이하는 뭐 허수아비 혁신위원 같이 활동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데 저는 뭐 김기현 대표 시간 버는 어떤 허수아비 혁신위원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지 좀 혁신위원. 제가 들어야죠. 혁신위원이요. 아니 혁신위원이라도 혁신위원장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좀 제가 여쭤봐야 되는 것이고 네. 당이 어려울 땐 당연히 도와야죠. 어떤 역할이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과 방향을 갖고 계신지는 들어봐야 되는 거죠. 자, 김근식 교수님. 네. 천하람, 윤희숙 두 분. 일단 혁신위원 제안 받았는데 거절한 거는 안 가겠다고.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입니까? 이거 왜 거절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제 혁신위에 몸을 담아서 예. 활동을 했을 경우에 혁신위가 잘 됐을 경우에는 정치적인 자산이 되지만 본인에게 잘 못 됐을 경우에는 본인에게는 사실 정치적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천하람 위원장이나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내년에 출마를 분명히 해야 될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부 일반인이 아닌 이상 이 혁신위에 자기가 스스로 몸을 담았을 때 이게 용두사미로 끝났을 경우에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큰 우려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큰 우려는 그거였죠. 김기현 대표라고 하는 기존의 당대표 체계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지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 과연 혁신위가 적어도 천하람이나 윤희숙 정도의 주장에 준할 만한 그런 혁신의 어떤 내용들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답을 아마 가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괜히 갔다가는 굉장히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오늘 혁신위 구성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병풍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저게 당대표 자문위원회 같은 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자문위원이요? 저게 뭐 어떤 혁신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유일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인용한 위원장이 유일하게 자기가 찍은 사람이 김경진 전 의원 딱 한 명이었다는데 나머지 다 당에서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경진 의원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이 좀 파이팅을 해서 인용한 위원장을 잘 설득하고 좀 가이드를 잘해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저는 천하람 윤희숙 의원이 이제 아마 그런 불안감 때문에 거부한 것 같은데 하나를 덧붙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당에서 요청을 하면 예. 저렇게 또 자기만의 계산을 통해서 안 간다는 것도 제가 볼 때 부담이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안 온 건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만약에 전화가 오셨으면 가셨을 저는 거예요? 가지요. 합류한다? 본래 당에 대한 충성심은 그런 겁니다. 근데 전화가 안 왔고. 안 왔어요. 다행이죠. 다행입니까 그게? 섭섭한 게 아니시고요? 뭐 제가 또 김경진 의원이랑 둘이 같이 해서 또 하면 또 저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섭섭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좀 표로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데 정당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이 화면의 가장 오른쪽 끝에 마지막 뭐 4주 써 있죠. 10월 4주 조사인데 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위아래 나란히 31, 30 비슷하죠. 근데 그 이전 걸 한번 보세요. 자, 배준찬 소장님, 요 지지율, 요 흐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그래프를 그대로 두세요. 보시면 9월 4주차째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추세. 9월 4주 뭐 27로 됐어요, 저때.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내려오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때 뭔가 좀 방향이 바뀐 것 같고. 그렇죠. 그게 뭐냐? 그러면 9월 4주째 바로 추석 명절 연휴 그 점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예. 받아서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특별히 민주당이 아주 호감도가 높아져서라기보다는 예. 그래도 정치적 반사이익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에 반면 국민의힘은 뭐 홍범도 이슈 또 인사청문회 파장 이런 것 자체가 거기다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이 여파가 여진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 정당만 놓고 봤을 때 민주당도 안심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변화가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더 급하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냐? 여기 뭐 또 두 분이 나와 계시지만은 예. 중요한 건 말보다 행동, 혁신보다는 정말 실천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으로 봤냐.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는 말로 이렇게 할 때는 지지할까 말까 이렇게 지금 관망이거든요. 근데 뭔가 가시적인 게 진동파가 한 번, 두 번, 예. 세 번, 1주, 3주 이렇게 오면 지나면 그땐 지지율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순방하자마자 예. 또 뭐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의 추도식. 또 추도식에도 참석했는데 대통령의 이 행동이 뭐가 나오느냐. 또 이 혁신위에서 정말 이거야. 이 정도면 혁신이야. 예. 할 수 있는 게 가시적인 게 그냥 말로는 안 됩니다. 이제 혁신적인 가시적인 게 뭔가 충격파로 뭔가 나오느냐 없느냐 한 예. 2, 3주 이내로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죠. 김종욱 의원님과 질문을 제가 네. 드려야 되는데 지금 분석 중에 뭐 민주당도 딱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반사이익은 얻은 것 같다. 아까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사실은 미세해요. 지금은 30대 31이니까 거의 같다라고 봐야 되지만 이 흐름 자체를 보면은 뭔가 변화가 지금 보이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민주당. 근데 반사이익이다. 뭐 호감도도 사실 민주당도 딱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 MBS에 있는 저 여론조사 경향만 보게 되면 예.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현실을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오. 다른 조사 데이터가 되게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예. 저 데이터는 매우 보수적인 데이터인 그럼 거고요. 국민의힘이 그래도 높게 나온 편이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딘가 중간쯤 있겠죠. 근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의 경향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경향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한 3주 한 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예. 정당 지지율도 하락하게 돼 있어요. 이 연동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그널이 뭐냐? 국정운영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예.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럼 반등의 여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저 예, 지표가 예.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두 개 다 동반 하락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반등할 여력이 없어요. 연말 연초가 저렇게 간다? 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다시 1월 달부터 치고 올라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위 혁신위가 더욱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김구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위에게 점수를 높이 못 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어디서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것인가? 그러면 대통령이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적어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TK로 가시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여론이 아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예. 그다음에 고 최수근 상병 문제, 그다음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전향적인 내용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반전하기 매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소속인데 뭐 굉장히 쓴소리가 걱정을 해주셨어요. 뭐 해야 되는데 좀 왜 안 합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요. 오늘 인유한 위원장도 뭔가 앞으로 뭘 할 거라는 약간 계획을 암시하는 얘기를 한 게 있고요. 어제 뉴스와이드에 출연했던 하태경 의원도 반성문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영상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이명박 대통령도 찾아뵈려고 그러고 대구에도 가서 박근혜 대통령도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가서 만나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원래 병원에서 의사입니다. 그래서 약을 조제하는데 쓴 약을 꼭 먹어야 될 약을 조제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바른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반성문을 써야 됩니다. 반성문? 예, 윤석열 정부와 우리 당이 뭘 잘못했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우리 당 사람들도 궁금해합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윤기찬 변호사. 이뉴한 위원장이 말한 쓴 약은 뭡니까?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 뭐 쓰다니까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쓴 약이겠죠. 그러니까 먹기 싫을 텐데. 그런데 분명히. 문제는 뭐냐면 뭐 약부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약부터 얘기한 건 급합니까? 12분의 혁신위원들한테 예.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일단 진단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진단부터 해야지 약 처방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의사의 가장 큰 실수는 사실 다른 데를 진료하는 거잖아요. 원래 아픈 데 말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만 보고 사실은 정상적인 부분을 손을 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국민적 지지를 못 얻는 게 잘못도 해서지만 정치인의 가장 큰 잘못은 잘못된 언행보다도 국민한테 매력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호소력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예. A와 B 똑같은 말을 해도 A에 대해서는 국민적 호소력이 또 먹히고 B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 잘못되지 않은 부분을 또 수술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윤기찬 변호사가 말씀하시는데 진단을 하신 것 같거든요. 매력도가 떨어진다 뭘 말하는데 그러면 매력을 높이는 약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래서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메시지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형제가 혁신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유가 있는 것이 국민들이 과연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지 그걸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뉴한 위원장이 당내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인기가 없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국민을 대하는 또 정책을 내놓는 태도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내용이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잘못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용을 고치게 되면 당의 노선을 고치게 되면 이게 또 혼란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2015년도에 민주당이 다 아시겠지만 김상곤 혁신위가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 결국 비대위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점 등을 잘 사례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반성문부터 좀 쓰고 그다음에 약을 조지해야 된다 이 뜻입니까? 아니요. 진단서부터 써야죠. 반성문은 잘못했으니까 반성문인데 그거는 국민적 호소하는 측면에서의 반성문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뭐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진단서부터 끊어야죠. 그러고 나서 약 처방해야죠. 약은 나중이다. 쓴 약 이건 먹은 약은 나중이다. 일단 진단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중에 하나가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 이 얘기 좀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이뉴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살짝 비친 한 대목 여전히 파장이 있는데요.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좀 가주세요. 요건데 요거 여전히 이게 파장이 나옵니다. 목소리가 좀 관련된 목소리가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낙동강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소중한 곳입니다. 상당히 거기가 이제 기가 세다 그런 농담으로 제가 한 거죠. 제가 낙동강을 비화한 건 절대 아닙니다. 과거 제가 강의할 때 낙동강 하류 세력에 대해서 조크한 거지. 그러니까 영남권 텃밭 정치했던 사람들이 주도하는 선거 전략이나 인물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반드시 또 연결되는 건 뭐냐면 영남권 의원들 불가리거든요, 중진들. 근데 저는 수도권에 나오라, 험지 출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수도권에서만 계속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험지가 아니라 아마 사지로 내모은 걸 겁니다. 왜냐? 자, 윤상현 의원의 전망대로라면 김은식 교수님 영남권에서 활동했던 중진 의원들 수도권에서 서울 오면 이거 사지다 그냥 죽는 거다. 그러면 하태경 의원이 영남권 의원이 하태경 의원이 서울 도전했잖아요. 그럼 뭐 실패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이거? 개인별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영남의 지역구를 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도권에 오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영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이 과연 영남 정서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수도권 정서에 소구력이 있는 이미지와 수도권에도 통할 정치인이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윤상현 의원님은 별로 없다라는 분위기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영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수도권 정서에 부합하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는 평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는 것이고 영남에 3선, 4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영남 지역구에서 계속 했던 분들이 다선이니까 수도권에 험지 출마해라. 사실은
그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냥 뭐 그런 의미의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볼 때 그 앞에 이뇨한 위원장이 예. 낙동강 하류 세력 발언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 당의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하려면 영남 주의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예. 그걸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데 그 이런 면에서 혁신위원장 일성으로 처자식 빼고 다 바꾸자, 통합하자, 예. 그리고 낙동강 하류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했는데 오늘 보니까 농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아니고 어저께인데 농담이라고 자기가 조크한 거라고 네. 약간 좀 오늘 아마 얼버무렸어요. 오늘 백브리핑에서도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치고 빠지기 작전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과연 인요한 혁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평가는 오늘 구성된 혁신위원 중에서 정말 우리가 그 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분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혁신위원장 인요한 위원장의 개인기와 돌파력과 예. 정치력으로 문제를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일 텐데 본인이 했던 말조차 다시 농담이라고 거둬들이면 제가 볼 때는 그 기대가 조금 깎이죠. 과연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우리 당에다 무슨 성과를 내줄지를 예.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기대도 큰 만큼 조금 우려가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잠시 나갔었는데 영남권 의원들의 반응이에요.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 이 발언에 대한 반응인데 익명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영남 지역의 한 중진 의원 수도권 위기론 대책을 내놓지 왜 영남을 거론하는가? 왜 영남이야 갑자기 이런 반응. 그 영남의 초선 의원은 또 이래요. 물갈이 하겠다는 건 지역 민심을 짓밟는 것. 그러니까 지역 민심을 무시하고 뭐 의원을 뭐 갑자기 빼서 서울로 가라 왜 그러는가 약간 이런 반발인데요. 윤경호 소장님. 이거 만약에 영남 이른바 낙동강 하류 세력 영남권에 대한 물갈이가 막 뭐 혁신안으로 나왔다더라도 이거 관철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얘기 중에 들어있잖아요. 텃밭 정치. 그냥 쉽게 땅 짓고 헤엄치기 할 수 있는 터가 우리 정치에는 공적인 자리에서 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사석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이를테면 보수, 지금 국민의힘은 영남에는 무슨 짓을 해도 표를 찍어주는 것 같고 민주당, 약간의 진보, 뭐 이쪽은 예. 호남에서 무슨 짓을 해도 표를 찍어주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통상 정치권의 인식이 그런 거죠. 그렇지 지금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는 뭐 막대기를 꽂아놔도 뭐 당선이 된다 이런 얘기조차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인요한 위원장이 자연인으로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저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런 얘기 우리도 술자석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영남권 또는 중진 의원이라고 해서 바뀐다가 아니라 예. 정말 민심이 왜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플러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권 의원들이 정말 험지로 간다라고 하면요. 아까 사지라는 의미도 표현도 나왔던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정말 험지나 사지로 출마한다고 얘기한다면 예. 호남에 가서 출마해라. 지금 국회의원들 연고 없어도 얼마든지 타 지역에 가서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아니 부산에서 3선까지 했던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에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에 무슨 연고가 있어요. 그러나 가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바보 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털을 닦는 심정으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예. 그래서 양당 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텃밭 정치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예. 있는 진정한 노력을 하는 거라면 수도권이 험지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영남은 호남에서 출마하고 호남 출신들은 영남에 가서 한번 출마해봐라. 그래서 2%, 3%, 4%라도 득표를 해서 그게 쌓이면 결국 나중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문화가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낙동강 하류 운운하는 얘기가 의미가 있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기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뭐 그러신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실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